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축구와 메시죠. 간 메시. 2022년 월드컵 우승에 피파 랭킹 1위 아르헨티나. 옷 브랜드로 유명한 파타고니아도 아르헨티나의 지역이고요. 저에게는 대학교 수업 때 들었던 아르헨티나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20세기에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바뀐 나라는 아르헨티나밖에 없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이게 1910년 아르헨티나 사진이에요. 대충 씨만 뿌려도 곡식이 잘 자라고 그 풀을 뜯고 알아서 소가 크는 미친 땅을 가지고 있죠. 이 아르헨티나 팜파스의 비견할 만한 옥토는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와 미국의 대평원뿐입니다. 이런 땅을 가지고 못 살기가 매우 어렵죠. 미국, 영국, 프랑스보다 1인당 GDP가 높았었고 세계 5대 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3위 규모의 셰일가스가 발견되었고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리튬 보유량도 중남미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자원 부국입니다. 당장 사기매. 근데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횟수가 9번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도가 많이 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가 독립한 지 약 200년 정도 되었으니 대충 20년마다 한 번씩 부도가 난 거죠. 그리고 요새 뉴스 보면 곧 10번째 국가 부도가 날 것 같은데 이 먹을 게 넘쳐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왜 이리 많이 망했느냐?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포퓰리즘 패론주의 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망한 건 2번뿐이고 나머지는 국제 정세, 군부 독재, 신자유주의의 부작용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재밌으실 거예요. 첫 번째 부도는 1827년입니다. 1810년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스페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제를 독립시키기 위해 영국에게 많은 돈을 빌려왔습니다. 아직 파나마 운하가 없었던 시절이기에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면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를 왔다 갔다 하는 물동량이 많았고 이것에 관세를 매겨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빌린 돈도 차근차근 갚아나가고 있었죠. 이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뛰어난 경제력을 기반으로 전쟁에서 우위를 점해 나갔고 영국과 프랑스의 중재로 인해 전쟁은 아르헨티나의 판정승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3년여에 걸친 전쟁 기간 동안 전쟁 비용은 계속 나가면서 거기에 전쟁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선박수도 급감했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었죠. 설상가상으로 영국이 리버풀에서 맨체스터로 철도를 만드는 중이라 돈이 필요한 영국이 금리를 인상해버립니다. 모아둔 돈은 전쟁으로 썼고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점차 늘어나자 아르헨티나 경제는 휘청거렸고 결국 국가 부도를 선언합니다. 배 째라! 영국은 진짜 배를 째일 순 없었고 이자를 탕감해주고 대출 기한을 늘려주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에게 시간을 주자 이 축복받은 당장 사기맵에서 밀과 소가 계속 자라고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경제 위기를 금방 극복하고 10수년 만에 남미 최고의 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1800년대 후반에 냉장, 냉동 선박이 개발되어서 이 미친 땅에서 나오는 값싸고 질 좋은 소를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이때 전 세계는 철도 부설 열풍이 불었습니다. 돈이 많은 아르헨티나 여기에 빠질 수 없죠. 나라 곳곳을 잇는 철도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철도를 까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도 돈을 빌려옵니다.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에서. 그러나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자 아르헨티나는 베어링스 은행에 갚을 돈을 슬슬 안 주기 시작하고 이 때문에 베어링스 은행도 파산 위기. 문제는 이 사태를 보고 다른 나라와 은행들이 아르헨티나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못 받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바로 국제신용도 급락하고 채권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러자 철도뿐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다른 산업들도 타격을 받으며 나라 전체에 급작스런 경제 침체기가 옵니다. 이러고 1890년 두 번째 국가부도 선언.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농업, 축산 생산력은 여전했고 소고기 수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돈이 들어오네. 다시 세계 10대 부국에 올라섭니다. 이거 버그 아니야? 1900년대 초에 지하철도 있었고 거리에는 자가용이 즐비했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죠. 엄마 찾아 산말리.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가정부 일을 하러 온 엄마를 찾아 떠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인데 지금 생각하면 거꾸로가 정배인 것 같은데 이때는 아르헨티나가 유럽 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죠. 지금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백인들이 다수인 것이 이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가 뚫리면서 유럽에서 태평양으로 가려는 배들이 아르헨티나가 아닌 파나마를 통해 가기 시작하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국제적 물동량 감소로
수출입 관세가 줄어들긴 하였으나 아르헨티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반으로 버텼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땅이 너무 좋아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지 기술 혁신이나 산업화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생산력이 뒤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축산물을 수출하고 기계나 장비 등을 사오는 구조였는데 다른 나라들의 생산성이 너무 좋아져서 투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죠. 아르헨티나는 똑같았지만 세계는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이 늘어났고 이는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죠. 이때 그 유명한 후안 페론이 등장합니다. 페론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우선시했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였죠. 그러면서도 나라 경제는 발전했습니다. 페론이 잘해서? 아니죠. 페론 집권 초기인 1946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으니까요. 전 세계는 전후복구를 위한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전쟁과 멀리 떨어져 있던 아르헨티나는 덕분에 수출이 엄청 증가했죠. 많은 돈을 벌었고 노동자들에게도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세수는 증가하고 이는 복지 혜택의 증가로 이어지며 경기도 좋아지고 노동자들의 삶도 좋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처음에만. 서유럽에서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아르헨산 물품에 대한 수요는 떨어집니다. 들어오는 돈이 줄었지만 한번 만들어진 복지 정책을 없애고 올라간 임금을 내릴 수는 없었죠. 나가는 돈은 늘어나만 갑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 부역자들의 망명을 아르헨티나가 받았는데 이게 알려지면서 대외적 이미지가 매우 안 좋아집니다. 어디 내가 프랑스 사람이고 영국 사람인데 나치를 받아들인 나라한테 투자를 못하겠다. 투자금 회수한다.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다른 외국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몰라 배째 안 갚는다. 이렇게 1951년 세 번째 부도를 선언합니다. 세 번째 부도로 페론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하였고 결국 1955년 군사 쿠데타에 의해 페론은 쫓겨나죠. 1956년부터 군사 정권은 빚더미에 올라있는 나라를 정부 지출을 줄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을 잘라내면서 경제 안정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페론이 쌓아놓은 똥들은 너무 심각했고 결국 바로 네 번째 국가부도 선언. 이후 민간 정권이 들어섰다가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다시 페론이 돌아와서 좌파식 경제정책을 피다 페론이 죽고 페론의 부인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이어하는 어지러운 상황이 20년간 이어집니다. 이때 남미에 좌파 정권이 있는 것이 불편했던 미국은 또 다른 군부를 지원했고 그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페론주의 정권을 축출했습니다.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고 복지 정책이 많았던 페론주의를 좋아했고 그 페론주의를 몰아낸 군부와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이때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아르헨티나 경제는 더 힘들어졌고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군부는 비효율적이었던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매각하며 이 상황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외국 자본을 빌려와서 도로를 건설하고 중화학고업도 시작했죠. 여기에 무역 자유화를 통해 수출입의 규제를 없애고 외국 자본의 투자 또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신자유주의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제 폐지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아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전쟁이라 불리우는 좌파 탄압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죠. 그리고 무역 자유화로 외국에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아르헨티나의 공장들은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실업률은 오르고 물가는 폭등, 국가 부채도 단기간에 급증해버립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져만 갔죠. 국가 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판 돈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비자금으로 사용했죠.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나락으로 떨어져만 가고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급락하는 이때 정부는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더 재밌는 걸 만들어주면 되잖아. 우리 애들 축구 좋아하지? 축구나 봐라! 이러고 바로 1978년 월드컵 개최권을 사실상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건 뭐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도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경기를 열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군부독재 시절 3S 정책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곤 했으니까요. 전국에 컬러TV를 보급하며 국민들이 축구에만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승이 필요했던 아르헨티나는 조직위원회에게 뇌물을 주며 수월한 대진표를 받았고 심판을 매수하며 경기 중에도 아르헨티나의 유리한 편파 판정이 매우 많았습니다. 상대였던 헝가리 대표팀의 감독은 딱 첫 경기를 치르자마자 이건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심지어 공기조차 아르헨티나의 편이다.
라며 편파 판정을 빚고왔죠. 대통령인 호르헤 비델라는 국가대표에게 우승하지 못하면 모두 총살이다를 시전, 현안 대진, 심판 매수, 이 악물고 뛰는 선수들까지 3위일체가 되어 결국 아르헨티나는 1978년 월드컵을 우승하였으나 나라빚을 갚고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돈으로 월드컵 경기장 짓고 월드컵 개최하고 운영하고 비자금 주면서 아르헨티나는 결국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20%로 올려버리죠. 갚아야 할 이자가 몇 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내부의 불만은 외부의 적으로 잠재운다 라는 생각으로 아르헨티나 군부는 영국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결국 영국과의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 이러니 영국은 물론이고 다른 외국 투자 자본이 철수해버립니다. 거기에 전쟁 비용은 계속 들어가지. 근데 또 전쟁은 졌죠. 갚을 빚은 많은데 나라에 돈이 없다? 그럼 뭐 파산이지. 신자유주의 군부는 1982년 5번째 국가부도를 선언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남미 16개 나라가 다 같이 부도가 난 상황이라서 국제적 여론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미국 너무하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중재로 이자를 탕감받고 상환 기간이 연장되며 또 위기를 탈출하는 아르헨티나. 군부가 물러나고 민간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군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치우기에도 버거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국가 부채, 실업률, 노동자들은 연일 데모하고 여기서 민간 정부는 또 헛발질을 해버립니다.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야, 돈 찍어내자. 조폐 돌려. 이 결정의 끝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초인플레이션이죠. 1986년 5000%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아르헨티나.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아씨 몰라 배째라 1989년 6번째 부도를 선언합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르헨티나는 경제의 가장 기본인 화폐부터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초인플레로 인해 화폐 단위가 너무 높아져 있자 10,000페소를 1페소로 바꾸어 버리죠. 그리고 환율을 변동이 아닌 1달러를 1페소로 하는 고정 환율로 박아버립니다. 이러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바로 해결되고 물가는 안정되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학습해버렸죠. 페소는 쓰레기다. 달러가 최고다. 월급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은행으로 가서 페소를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모아두기 시작하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전 국민이 이러니까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감소합니다. 나라가 돈이 없다. 그럼 보통 수출을 늘리려고 하죠. 그러나 농업 생산물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 결국은 공산품을 팔아야 하는데 비싸고 질이 좋지 않은 아르헨티나의 물건을 사줄 나라는 없었죠. 결국 아르헨 정부는 군부 정권이 했던 것처럼 공기업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통신, 가스, 수도, 전기 등 생활에 필수적인 공기업들이 외국에 팔려나갔죠. 공기업을 사간 외국 자본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미친듯이 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거기에 1997년 전 세계에 불황이 불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었습니다. 불황이 오자 내수 시장은 작고 국제 경쟁력은 떨어졌던 아르헨티나는 더 크게 아팠습니다. 기업은 망하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은행에 있던 자신들의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화폐 보유고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은행에서의 인출을 막아버립니다. 내 돈을 내가 찾아가지 못한다? 바로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고 2주 만에 5명의 대통령이 갈아치워지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고 결국 2001년 7번째 국가 부도를 맞이합니다. 7번째 부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는 아르헨티나. 아, 고정 환율제가 문제구나. 이거 없애. 근데 아르헨티나 돈에 누가 가치를 두겠어요. 달러가 최고지. 그러자 고정 환율제 폐지 하루 만에 페소의 가치가 80% 하락해버립니다. 전 국민의 재산 가치가 마이너스 80%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이 입을 유니폼이 없고 타고 올 비행기가 없다, 숙박비가 없다. 그래서 마라도나가 유니폼이며 치료비를 감당해 주었죠. 근데 예선 탈락. 다행히도 2003년부터 10년간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괜찮았습니다. 2009년에 전세계 금융위기로 잠깐 휘청거리긴 했지만 매년 거의 10%씩 성장했거든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공장을 짓고 그걸 풀로 가동, 전세계 자원들을 다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가스, 석유, 목재뿐 아니라 콩, 밀과 같은 자원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아르헨티나는 자원 부국이죠. 이 자원을 수출하면서 어느 정도 살만해졌습니다. 아르헨 경제가 괜찮아지자 돈을 빌려준 채권단은 아르헨 정부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독촉했습니다. 7번이나 부도가 난 나라고 그동안 부채 탕감해줘, 대출 기간 늘려줘 이랬는데도 결국 배째라 엔딩이었으니 돈을 빨리 받고 싶었겠죠.
아르헨티나는 천천히 갚으려고 했고요. 이거 가지고 소송이 붙어버립니다. 이게 미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채권단의 승리, 아르헨티나 정부의 계좌는 동결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14년 또 파산했죠. 8번째 부도였습니다. 후에 몇몇 나라와 은행들은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주며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채권단과 협의해서 부채 만기를 연장해주기도 했고요. 이때 또 포퓰리즘 등장. 대학생들 전부 노트북 무료에 연금 조건 완화해서 연금 수급자가 10년 만에 13배 증가, 메시 경기 보라고 국가에서 축구 중계권도 사주고 사람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돈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러다 또 정권이 바뀌면서 포퓰리즘 싹 다 지우고 돈 아껴야 돼 라며 긴축 재정, 자유시장으로 변경, 이게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역시나 이전과 같은 이유로 실패했죠. 결정적으로 2020년 코로나가 흔들거리는 아르헨티나에게 치명타를 때리면서 9번째 국가 부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새 뉴스 보면 조만간 10번째 국가 부도를 맞이할 것 같기도. 빠니 형이 아르헨티나 갔는데 돈을 막 뭉치러 주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경제를 본 경제학자의 말을 끝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70만 발의 총알을 맞고 죽었다면 어떤 것이 그를 죽인 건지 알 수 없다.